네, 이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취임한 게 6월 11일, 날짜는 잊지 못한 날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될 때,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기대가 결국에는 정권 교체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상과제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것이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가지고 정권 초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까지 지금까지 그걸 바라보고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과제라고 했던 것들, 또는 전당대회 때 제가 내세웠던 공약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대변인은 지금까지 계속 토론 배틀을 통해 가지고 선발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취약했던 지역에 대한, 취약했던 세대에 대한 공약을 지속해 나가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당, 넓은 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수정당이 바라보지 못했던 당원 민주주의라는 영역을 꾸준히 개척하기 위해서 당원 수를 늘리는 것에 주력해왔고, 지금 우리 당원의 수는 저를 전당대회에서 뽑아주셨던 20만 당원에서 이제 80만 당원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안점을 뒀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열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으로 초기에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시도되었던 PPAT도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1년간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수정당에서 당대표라는 것은 임기를 채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뭔가 업적과 성과를 남기기도 어려운 위치였던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결국에는 선거의 지휘관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1년과는 앞으로의 1년은 참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시의 리더십과 평시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다른 당과 다투고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체계를 정립했다면은, 이제는 결국에는 여당으로서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을 뒷받침할 것이냐라는 큰 과제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수세적인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권교체를 위해 공세적으로 하던 것에 비해 가지고 훨씬 어려운 과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출범시켰지만은 아직까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우호적이지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 당에게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저 개인에게도 매우 큰 도전이고, 그리고 이것의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주어진 그런 전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네. 그 무기라는 것은 때로는 당 밖에 있는 타당의 인사를 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당내에 분란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것을 당내에 여러 가지 이견을 제어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낸 상황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기구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지가 앞으로 제 1년간의 고민입니다. 지금 혁신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혁신위원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제가 많은 기대 속에서 혁신위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단언코 말씀드리면 전 그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혁신위에 성과로 남은 것이 없을 뿐더러 저 개인에게는 그냥 하나의 영광이었을 뿐 어떤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남기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2014년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곳은 여당으로서 안주하고 독주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 정당을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2년 뒤에 탄핵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함 하나 때문에 저 개인에게도 영광이었던 그 새누리당의 기억이 다소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당부터 혁신하자는 취지에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천제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새누리당의 몰락의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는 2016년을 앞두고 펼쳐졌던 진박 논란, 그리고 누군가를 자르고 누군가를 넣고 하기 위한 공천 갈등 속에서 새누리당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할된 상황 속에서도 여당은 120석으로 내려앉고 말았고 국정 주도권을 잃어버린 뒤 탄핵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결국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총선의 가장 중요한 여당의 지점은 공천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상당한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문제의식 정도만 공유하고 최재형 혁신위원장께는 어떤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다, 옳은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당 구성원이 모두 합의하고 총의를 모아서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기에 맞게 필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나중에는 그 피해를 결국 당이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정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원이 8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정당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역입니다. 보수정당이 언제 당원 구조 속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그걸 바탕으로 경선을 다수 실시하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해온 적이 있었겠습니까? 해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구성원들 간의 합의도 필요하고요. 지금 80만으로 늘어난 당원들에 대해 가지고 그들이 당원이 된 보람을 느끼게 해주려면은 앞으로 2년간 당원들의 권리 중에 하나인 경선의 기회도 없습니다. 당원들이 당비를 내면서 당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렵게 구축했던 당원 민주주의의 틀은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 대표와 일부 당직자들이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독점하는 세상이 다시 올 겁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앞으로 후반 1년을 거치면서 구축하고 싶은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당이 퇴행하지 않고 지금 구축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혹자는 어차피 공천은 나중에 다음 당대표가 할 텐데 왜 공천 룰을 정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당대표로서 대선 경선도 주관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도 사실상 제 관할 하에 있었지만은 저는 제가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나름대로의 소신 때문에 그래왔던 것이고 제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원칙이 지켜진다고 한다면은,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은 저희는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들어서 혁신위의 행보에 반대되는 논리로 나중에 어차피 대표가 다 해먹을 텐데 왜 지금 네가 신경 쓰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탄핵의 아픔을 거치면서 공천파동의 아픔을 거치면서 몇 년간 쌓아 올렸던, 그리고 어렵게 다시 5년 만에 구축했던 그런 새로운 기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관성에 젖은, 타성에 젖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당이 많은 도전을 겪을 것이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온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들은 많은 익숙함에서의, 또는 많은 본능에서의, 또는 많은 자연스러움으로서의 탈피에서 지난 1년간 이어져 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당 당대표가 되면은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정말 강성 보수적인 관점에서 쌓여 있는 분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 속에서 영웅이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뿌리치기 어려웠던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어려운 길을 걸었던 것이고, 당세는 수축되었던 것이고, 의원 수는 선거 치를 때마다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세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많이 이기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행동과,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 속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선거 끝난 다음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왜 이준석이가 간 곳들은, 유세를 간 곳들은 왜 결과가 다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왜 이준석은 계양을 많이 가고 제주도를 많이 가고 했는데 왜 거기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느냐. 지고 있는 데니까 간 겁니다. 예. 이기고 있는 데 가가지고 제가 여느 당대표처럼 군중의 환호 속에서, 동원된 군중 속에서 제가 환호하고 Y자로 손들고 있고 이런 거 하려고 그랬으면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꾸로 되돌아와가지고 이준석이가 유세를 갔더니만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뭐 항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 보수당의 현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당이 되었지만 앞으로 1년의 과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저희는 확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보다 외롭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차 이것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도,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도 이제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동감하고 같이 가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면서 바로 5.18 민주묘지에 우리 당내 모든 구성원과 같이 가자고 당에 제안해 주신 것도,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도 이번에 호남의 예결위원을 2분 배치하면서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하신 것도, 지난 1년 전에 우리가 걸어야 했던 길보다는 훨씬 외롭지 않은 길이고 훨씬 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인들께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지금까지의 소위 서진 전략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그런 그 서진 전략이 예고하겠습니다. 7월경부터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 당만이 혼자 가는 길도 아닐 것이고, 이제는 민주당이 두려워해야 할 만한 그런 강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지금 자연스러움에서의 탈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길이면서도 계속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걸 해볼 수 있을 만한 최적의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관저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메리트로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꼭 그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는 대통령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은 꼭 관용차를 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당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는 탈권위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우리 보수정당 전체로 깃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탈권위는 보수의 아젠다가 될 것이고 그 탈권위를 해서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는 많은 경쟁과 참여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항상 상대 정당인 민주당보다 앞서 나갔던 지점이고 더 파격적인 지점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 앞으로 더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면에서도 저희는 한결 진일보한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저와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부터 논의했던 우리가 당선되면은 꼭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 이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정당이라고 하면은 자유와 법치주의 같은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단어들을 선거용으로 써먹거나 아니면은 그 본질에 맞지 않게 써왔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 확대된 자유에는 확대된 그리고 더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자유와 책임이 병행되었을 때 우리의 위상은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저희는 강한 자유를 위한 행보를 할 것이고 더 큰 책임을 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더 큰 위상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것은 정당 외교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던 영역의 외교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정당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이 던지는 의미가 있다면은 그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누구 표현대로만 우리랑 이역만리에 떨어진 곳에 있는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자유의 동지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런 확대된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도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 담대하게 패기 있게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보수 정당이 또는 보수 세력이 5년간의 아픔을 딛고 처절한 반성과 변화 속에서 만들어낸 이 기회를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더 열심히 뛸 것이고 지금까지 무기를 쥐고 뛰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것을 녹여서 만든 농기구를 갖고 우리가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만에 도달한 당원은 이것이 끝일 수가 없습니다. 당원은 100만, 200만을 넘어서까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원들에 대한 교육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담론들을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 보수 세력의 담론이 저열해졌던 것들을 다시 되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당은 항상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보수 진영 내에서 슈퍼챗을 벌겠다고 유튜버들이 만들어냈던 담론 따위보다는 훨씬 더
고품질의 담론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맞선다는 이유로 괴물이 되어버린 그들이 이제 여당이 되고 나서 또 누군가를 적대시해가지고 슈퍼챗을 받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담론들, 이런 것을 쫓아가가지고 저희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국에는 그 적을 무한히 만들어내다가 실패했습니다. 종북이란 단어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아무에게나 종북이라 하고 우리는 그 초기에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날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상의 절반을 적폐로 몰고 그리고 토착외구로 몰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재집권에 민주당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민생에 맞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5년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신수종 사업, 미래 먹거리를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큰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당 차원에서 앞으로 꾸준히 발굴해내도록 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대표가 된 뒤로 무수히 저는 지적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그 지적대로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태도와 싸가지론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조언을 했는지 악의로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언을 다 받아들이면은 저는 프랑켄슈타인이 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많이 듣습니다. 메시지전을 강하게 하라는 주문과 동시에 어느 누구도 화나게 하지 말라는 주문도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은 어떻게든 선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안에 자기 정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겨야 될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문하자면은 누가 지역을 돌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내 몸을 축내가면서 할 것이냐, 거기에 대체제가 없으면 제가 뛰어야 되는 것이었고, 누가 상대 대선 후보급인 이재명 후보를 들이받아가지고 여론전 할 것이냐에 있어서 대체제가 없으면 제가 해야 되는 것이었고, 누가 날카롭게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까지 우리 정론을 펼쳐야 되는 것이냐면은 그 대체제가 없는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선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력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를 했고요. 우리 지방선거의 후보들, 정말 지난 5년 동안 탄핵 이후에 절치부심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웠은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제 선거 아니거든요. 제가 책임이 있는 선거지 제 선거 아니지만은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하지만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비판의 요소로 아무 내용 없이 사용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가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느라 당의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는 너무 심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것이고 적어도 당당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당 대표에 대해 가지고 국민과 당원들께서 부여하신 그런 목표 책임은 저는 달성을 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당대회 때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약속했던 것들 토론 배틀에 PPAT에 대선 승리까지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제가 했던 지금까지 발언을 모두 찾아보시면 제 입에서 저는 제가 청년 정치인이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청년 정치인이라고 지칭한 적은 많았습니다. 언론에서 저를 청년 정치인의 대표주자라고 언급한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을 제가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역할을 얼마나 속박하는 이야기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이어진 소위 청년 정치 담론의 끝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뭔가 정치를 하면서 청년자 붙은 타이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청년 목세 비대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은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부터 시작해왔던 청년 비례대표 실험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실험들은 결국 그 청년 주자들, 젊은 주자들을 청년의 바운더리 안에 묶어놓고 그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 정책을 다루라고 강제합니까? 왜 정치하는 젊은 사람들이 외교와 국방, 경제 문제, 사회 담론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고 청년의 대변자 같은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깨야 될 가장 큰 악습이었고 이제 10년 만에 그게 깨질 기회가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앞으로 외교와 국방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모든 세대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갓 당선된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우리가 책임 회피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정치권의 젊은 세대는 절대 배려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것도 젊은 세대에 대한 할당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혀 역차별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중에서 이미 까먹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젊은 세대가 만들어냈던 전략으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확대해서 저희는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저에게도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당도 이제는 그의 보조에 맞춰서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역할을 했을 때는 그에 맞는 권위가 서야 되는 것이고 절대 연공서열이 우리 당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꼰대 문화와 권위의식에서 더 빨리 탈피할 수 있을 때 아직까지도 허우적거리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민주당보다 초격차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당에서 인사를 하거나 함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더 열어 젖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당이 해왔어야 되는 일이고 지난 1년 동안에 선거 과정 중에서는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에서 다루는 아젠다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위에서 논의된 안들은 최고위원회의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우리가 당원 당규에 반영시킬 것이고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선제적인 흔들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는데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정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당의 개혁 동력을 깎아먹는 일을 해야 됩니까?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시면은 이준석이 유승민계이기 때문에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모욕적이면서도 두서없는 그런 일부 인사들의 언행 때문에 당이 경선 초기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까? 저는 어제 유승민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거꾸로 오히려 그런 어떤 당내의 지적 때문에 역차별에 가까운 움직임을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시원하게 어젠 가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제 행동 제약 범위를 제약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공작들 좀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사람의 행동 범위를 제약하고 그렇게 괴롭혔으면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남은 1년 우리 당에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를 크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의 공천권 야욕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당권 싸움 야욕에 허비할 수도 있는 1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흔들림 없이 당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변화의 그런 어떤 틀 속에서 어려운 대선 승리와 지선 승리를 이끌었는지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이제는 저는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절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역사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이제 충분히 민주적인 당 체계를 구축했고 예전과 같이 조직선거 이런 게 통하지 않는 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받아들이시고 이제 개혁의 길에 전부 다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름 1주년 되어가지고 중요한 이런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대본 하나 안 쓰고 종이 한 장 안 들고 이렇게 와서 정말 제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화나는 일도 많았고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절치부심한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1년 동안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그게 북받쳐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업적 강조하는 기자회견 이런 거 할 성격은 아닌 건 이제 다 언론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공을 저쪽으로 날리겠다고 예고하고 날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의 개혁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그리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